안녕하세요. 네, 전진명 강사입니다. 법률전 얼피스 전국 모의고사 7급, 7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1회 시험이고요. 사정상 언어, 자료, 상황 문제를 제가 일단 다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문제들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들 5문제를 골라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제 적성고사, 적성시험 카페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전진명을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진명을 검색을 해주시면 전진명 적성시험이라는 이 카카오톡 채널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고 기출 변형이 조금 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이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문제라든지 5급 문제들로 대비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2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죠. 빈칸을 채우는 문제지만 5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기 힘든 형태예요. 5급에서는 가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1년에 한 문제도 나올까 말까. 인 반면에 7급은 작년에 꽤나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문제 스타일 자체가 자료 해석이나 사원 판단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풀이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찾으려면은 글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제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상황을 보니까 교통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이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민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가 답변할 사항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답변이 가능한가? 답변 사항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답변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설치 결정을 한 상황이고 관련 기관 간에 설치 책임 주체에 관한 의견에 불일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설치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의리 말한 걸 봤을 때는 이 답변 자체는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불일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갑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을의 대답을 보면 되겠죠. 땡땡 서장이라는 관련 기관은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설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법에 근거해서겠죠. 사업 시행자는 교통영향 평가 개선 대책 내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준공까지 마친 상태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서장한테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 같고요. 이 가북 같은 경우엔 최초 개선 대책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땡땡 소장이 봤을 때는 이 신호기 설치 결정이 개선 대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에서 근거가 있는 말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을 같은 경우는 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에 따르면 법률이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도로법에서는 준공 이전에는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준공된 시점은 2015년 1월 그리고 도로가 준공된 시점은 2017년 8월. 자, 이건 아파트였고요. 얘는 도로고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결정 시점은 2015년 11월이기 때문에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이러한 심의위원회 설치 결정 시점이 도래한 거죠.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랑 이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를 지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 도로에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를 의무를 규정을 하는지 묻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처음 이 개선 대책을 만들 때는 최초에는 신호등 설치 의무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도로 준공 전에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신호등 설치 의무가 발생했고 이게 도로 준공 전이기 때문에 이 의무가
사업 시행자한테 유지되고 있다. 도로법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사업 시행자한테 있는지 아니면 서장한테 있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4번 말고는 없겠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신호기 설치 결정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고 보는 것. 이거는 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신호기 설치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의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게 맞지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야? 우리가 민원인에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을 말해야 되죠. 그러면 중도의 어떤 법률적인 지위를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뭐가 나왔냐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중간이란 말이에요. 이 뒤에 4번과 같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답으로 선택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결정이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선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차후에 추가됐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세 번째에서 아파트와 도로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무관하게 되어 있는데 무관한 게 아니라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돼 있으니까 3번 틀린 거고요. 5번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땡땡 서장에게 교통영향 평가의 개선 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장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라고 했으니까 4번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연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건드려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4번 중에서 4번을 할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보량이 좀 많은 문제라는 점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이니까 아무래도 이 실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모양은 생물종에 따라 각각 특징이 있고 개수와 크기도 세포 종류에 따라 다르다.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개의 세포에 함유된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에너지 수용과 관계돼서 뭐 어쩔수록 함유하고 있다. 자, 호흡이 활발한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난다. 이런 이제 비례 관계 같은 걸 제시를 하고 있고 간세포는 한 개, 식물세포는 이제 100에서 200개. 죄송해요. 간세포는 1000개에서 3000개, 식물세포는 100개에서 200개를 이제 함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세포의 세포 호흡 정도가 식물세포보다 크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전자현미경을 관찰하면 매우 복잡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내막 안쪽에는 DNA가 있고 이 DNA랑 크리스타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타는 내막 안쪽과 외막 쪽에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타 자체가 독자적인 세균으로 활동했다고 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우리 세포에 들어온 다른 세균이다라고 보는 뭐 그런 이론이 있죠. 그거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기능이 나오고 그 기능은 ATP를 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포 호흡이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하여금 ATP 합성을 유도한다. 자, 여러분들 리트 뭐 그렇게 관심은 없겠지만 추리 논증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호흡과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수와의 관계. 두 번째에서는 전자현미경으로 본 구조와 그 DNA, 크리스타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마지막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간세포는 식물세포에 비해서 호흡이 활발하다. 이거 제가 했단 말이죠.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니은에서 음식물이 유입되면 ATP 합성 효소는 수소이온이 ATP 합성을 유도하는 과정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ATP 합성 효소는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ATP 합성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ATP 합성이라는 것을 유도하는 주체는 수소 이온이 아니라 합성 효소입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내의 ATP 합성 효소는 수소 이온 차이를 이용해 ATP 합성을 유도한다. 자, 얘가 주어죠. 지금 주어가 수소 이온으로 잡혀 있으니까 틀린 선지다. 답은 1번 말곤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내막 돌출부의 내용은 크리스타고 크리스타의 DNA와 내막 안쪽 외쪽의 DNA 서로 다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데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1번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과학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강화약화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강화약화 전에 논리 문제를 하나 먼저 볼게요. 7번 문제 논리 문제죠.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서공인은 채용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에 착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 빈칸에 있는 내용을 채워서 나머지 평가해야 되는 그런 논리 퀴즈 문제, 전형적인 형태의 논리 퀴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내 계급은 차관, 국장, 장관, 실장, 과장으로 5가지며 조사 대상은 이렇다라고 해서 각각 차관 2명, 국장 1명, 장관 1명, 실장 1명, 과장 1명 이렇게 6명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랑 B 중에 한 명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고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A, B 관련 있고 B도 관련 있고 A는 관련 있으나 B는 관련 없거나 A는 관련 없고 B는 관련 있는 경우 이렇게 한 3가지 종류로 채용 비리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정리가 될 거고요. C국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없다면 이 실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관련 없으면 이 실장은 채용 비리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실장이 채용 비리가 없으면 C는 반드시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D장관도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실장이 그러니까 C국장이 채용 비리가 없으면 반드시 이 실장은 채용 비리가 관련이 있겠지만 이 C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이랑 이 실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이때 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C에 대해서 C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가 이제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실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F 과장도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 뒤에 이렇게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경우의 수가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채용 비리와 오직 3가지 계급의 사람들만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계급은 총 5개예요. 계급이 총 5개인데 그중에 차관은 무조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차관이 무조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오직 2가지 계급이다라고 하면은 이 계급이 2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계급은 2개밖에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C국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 없으면 이 실장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고 F 과장도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나머지 D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A, B, EF 또는 AF, BEF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E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F는 반드시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고 여기서 이미 2개의 계급이 나온 상태인 거라서요. 더 이상 사람을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EF가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이 경우보단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 E가 안 들어간 경우, E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따져봐야 될 텐데 E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없다면 C도 관련이 있고 D도 관련이 있겠죠. 그때 C는 국장, D는 장관이라서 차관, 국장, 장관이 모두 하나씩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계급이 들어올 수가 없고 F는 들어올 수가 없다. F는 채용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고요. 작게 보면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때 차관의 경우 모두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다. 이건 별 상관없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 실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땐 F는 반드시 들어가지만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을 때 C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C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실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C를 평가할 수가 없고 그때 C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어서 D도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는 그런 여러 명이 들어간 경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F 과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반드시 E도 배제가 되겠죠. E도 채용 비리랑 관련이 없다가 되고 E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없으면 C는 관련이 있고 D는 관련이 있는데 6명 중에서 2명이 배제가 됐고 남은 4명 중에 차관이 2명이니까 계급이 3개로 딱 확정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서 D 장관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 뭐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일단 D가 채용 비리에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C나 이 F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3가지 계급이 아니라 4가지, 5가지 계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해준다. 5번에서 C국장이 채용 비리랑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실장은 채용 비리랑 관련이 있고 F도 나오지만 D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니다. 답은 3번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논리 퀴즈 문제 중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빈칸을 채워서 어떻게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또는 뭐 여기서처럼 6가지긴 하지만 저 경우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준 경우를 찾는 거라면 이 선지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선지를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 그러니까 3가지 계급만 있게 되는 경우를 먼저 계급 종류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 선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대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들을 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 함은 D를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채용 비리에 관련이 있어도 되고 관련이 없어도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는지를 검토를 하시면 되고 그것들이 있다면 다 배제를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이 빈칸이 들어감으로써 가능성이 굉장히 좁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틀린 선지다 생각하고 배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은 뭐 전형적인 논리 퀴즈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다음 문제는 요 9번 문제 볼 건데요. 9번 문제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수정을 요청을 드려뒀습니다. 자, A 대학에 다니거나 B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 여학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십자 모양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십자 모양 그리시고 여기서 A, B, 남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두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자 A면서 남자는 참말만 하고 B대학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한다. 여자 중에서 A대학 다니면 거짓말만 하고 B대학 다니면 참말만 한다.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이 갑의 말이 참이라면은 A대학에 다닌다라는 말이 참이라면은 갑은 참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남학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갑이 A대학에 다닌다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이 참이라면 을의 뒤쪽 말도 참이 되니까 을은 B대학에 다녀야 될 겁니다. 근데 을이 A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병의 말은 정확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을은 A 대학에 다녀, 병은 A 대학에 다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을이 A 대학에 다닌다는 거 거짓말이고 병이 A 대학에 다닌다는 거 거짓말이 되니까 병은 B 대학에 다녀야 되겠죠. 병이 B 대학에 다닌다는 말에 따르면은 병은 B 대학 다니는 남학생이다. 그리고 정이 거짓말을 했는데 남녀는 동일하게 배치가 돼야 되니까 자, 이 경우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만약에 갑이 A 대학에 다니지 않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A 대학에 다니지 않는 경우, 갑이 A 대학에 다니지
않는 경우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true, false, false, true 하고 A, B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고 A 대학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갑이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갑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갑은 A 대학에 다니지 않는 거고요. B 대학에 다니는 거고 남학생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남학생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을이 이 B 대학에 다닌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때 병이 거짓말한 것도 동일하죠. 병이 거짓말한 것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을이 A 대학에 다녀 병은 A 대학에 다녀 똑같이 거짓말이니까 이때 병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어찌됐건 정도 거짓말을 했으니까 여자로서 배치를 해줄 수 있는 곳은 네,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갑의 위치 말고는 나머지는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갑이 A 대학에 다닌다라는 건 틀린 말이 되겠고요. 갑과 정은 같은 대학에 다닌다. 이것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학 수는 대학에서 이제 사람 수가 배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녀만 배정돼 있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을과 병은 같은 대학에 다닌다. 이건 확정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들 중 두 명은 A 대학, 두 명은 B 대학에 다닌다. 이거 아니라고 케이스 구했고요. 을병 정 중에 남학생은 두 명이다 돼 있는데 한 명이죠. 병 하나만이니까 답은 3번. 3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참인 건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반드시 참이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 개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 질문도 들어오기도 했었고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실험에 대한 평가 문제죠. 일종의 강화역학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문제의 실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은 줄무늬 파리가 상당히 약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층에 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식자가 될 만한 생물들이 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줄무늬 팔이라는 게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들이 피하게끔 만들 어떤 원인, 이유, 뭐 계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걸 연구를 하려고 했다. 그때 벌과 닮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형적 유사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벌에 쏘인 경험이 있는 개구리가 들어있는 통에 줄무늬 파리를 넣는다. 벌이 쏘인 경험이가 있는 개구리가 들어있는 통에 지파리를 넣는다. 반대로 없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A 같은 경우에 A랑 B를 비교를 했을 때 줄무늬 파리가 더 잘 살아남는다면은 이 벌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A랑 C를 비교를 했을 때 C는 벌에 쏘인 경험이 없는 개구리고 이 두 줄무늬 파리를 집어넣었을 때 차이가 대동소이하다면 자, 벌에 쏘인 경험 때문에 피하게 된다. 벌과 닮아서 피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벌에 쏘인 경험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개구리들과 있는 개구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설명이 두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하나는 DNA적으로 이 위험을 느낀다라는 게 있고 사실은 차이가 없다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벌에 쏘인 경험과 그런 닮음과는 상관이 없다. 차이가 없는 이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가 나올 수도 있고 DNA적인 각인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이유 정도를 해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 정도 보신 다음에 이 선지를 보는데 네, 기억에서 벌에 쏘인 경험이 있는 경험을 개구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 가설의 신뢰도는 낮아진다. 자, 벌과 닮음으로써 안에 기억이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개구리가 기억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상황 자체를 다시 이제 기억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B보다 A에서 개구리 포식 활동이 더 활발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다. 줄무늬파리가 벌과 더 닮아 있는데 줄무늬파리를 지파리보다 더 많이 먹으면 포식 활동을 하는 게 포식 활동을 피한다는 가설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겠죠. 당연히 이건 더 맞는 말이다.
디귿에서 기억 가설에 따르면 C와 D에서 개구리 포식 활동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여기서 닮음으로써 포식 활동을 피하게 된다 안에 기억이 내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DNA적, 유전적 각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닮음으로써라는 표현을 보고 경험의 결과물로서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5번을 골라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기억하는 것 말고 유전자 각인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기억 디귿을 뺀 니은만 답이 있어야 되죠.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고민할 여지가 없이 5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 기억 디귿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틀리려면 니은 선지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우리는 5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요 문제 18번 볼 겁니다. 18번 문제가 제가 봐드리는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고 선지를 봤을 때 기억이 약화된다, 기억이 강화된다, 기억은 약화되고 이유는 약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강화 약화 문제구나. 강화 약화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선지에는 기본적으로 사례들이 나온다.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본문에는 당연히 어떤 견해가 나올 겁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지 또는 반증, 근거 같은 거를 미리 좀 찾아두시면, 반박 근거 같은 걸 찾아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형이란 범죄인을 사회생활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형벌. 다시 말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벌이다. 그리고 응보형 이론에 따르면 무기형이 고통의 극치다. 그래서 교화랑 사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무기형은 배척되어야 되는 형벌이다. 자, 응모형 이론이 있고요. 교육형 이론이 있는데 뭐 교화형이라고도 하죠. 이 경우에는 무기형은 배척이 되어야 된다. 자, 위에는 무기형이 좋은 거고요. 밑에는 무기형이 나쁜 거죠. 무기형 존치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자, 찬성론자들은 무기형을 지지할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거는 무기형 자체를 반박하는 것 또는 그 논거에 반대되는 반례를 제시하는 것 이런 거겠죠. 첫 번째, 사회로부터 도태시킬 필요가 있다. 엄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교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거에 반박이 되려면 교화된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기형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 가석방, 심사, 통과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죠. 가석방으로 있지 않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제도가 현실성이 없을 때 이건 당연히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반박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무기형마저 없어진다면 단죄하는 수단이 없어지므로 사형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건 사실 특히 발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심정적인 문제니까. 반대론자는 당연히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던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반박도 당연히 찬성론자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기형은 범죄인을 종신으로 구금하기 때문에 개선 의욕을 상실시킨다. 교화의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이야기겠죠. 둘째, 무기형은 생명을 단절시키는 형벌이므로 사형 이상으로 가혹하다. 그럼 뭐 사형을 뭐 다시 복귀를 시키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사회복귀 가능성 없이 무의미하게 평생의 생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사형을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공평하다. 수명에 따라서 집행이 기간이 달라지므로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이 기간을 딱 정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지를 볼게요. 충족되어야 되는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무기형의 수용자 가석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억이 약화된다. 제가 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서 무기형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기형이 사용보다 가혹하지 않다는 답변이 더 많다면, 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둘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니은은 약화된다. 솔직히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무기수를 입고 싶지 사형당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자, 니은 틀렸고 기억 맞았으니까 답은 1번이겠다. 디귿에서 응보형 이론이 무기형 수용자의 가석방에 반대한다면 기억은 강화되고 니은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응보형은 무기형을 이성적 자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기억이나 니은에 대해서 강화나 약화시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 응보형 이론 자체가 기억인 거고요. 교육형 이론 자체가 니은인 거예요. 서로를 강화하고 약화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주장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무관하다라고 보셔야 된다.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나마 6문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6문제였죠. 6문제들을 제외하고 잘 살펴보시면 기출 유사한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고 기출에 지문을 따온 것도 있더라고요. 출제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뭐 좀 그렇지만 지문을 유사한 걸 따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급 문제들은 5급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겠지만 그래도 작년 기출의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럼 5급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첫 번째 회차 정도에서는 기출 유사 지문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조금 아쉽긴 했어요. 기출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기출 문제 변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모에선 걸러지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시험들도 살펴보니까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까지는 제가 바꿀 수 없어서 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뭐 재밌게 많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이하시면서 크게 어색함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피셋 7급 언어논리를 공부를 할 때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작년 언어논리 기준으로 했을 땐, 그러니까 21년도 언어논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갑을 이 서로 대화를 하는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5급 언어논리처럼 어떤 견해를 파악하고 이 견해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을 문장 형태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법조문 문제도 그렇고 이 규정 문제들도 그렇고 자료 해석적인 판단을 요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한 6문제 정도가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의 상황을 문장으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글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꼭 견해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아직까지 이 부분을 딱 제가 말한 방식으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추후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이렇게 짧게 끝이 났고요. 상황 판단, 자료 해석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